안녕하세요. 홍필구신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역시 또 한 주 아주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보통 1월이 그렇게 뭐가 많은 시기는 아닌데 저만 그런 거겠죠. 본당에 뭘 재정비하고 새로 만들고 그럴 것들이 많아서 계속 쉬는 날도 따로 없이 머릿속에 막 여러 구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을 쭉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교회사 공부하고 강의하는 일이 차라리 마음 편하고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는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 시간은 저랑 같이 편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전성기, 하이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 또 작품들을 더불어 그 시대의 특징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좀 했었죠. 종종 르네상스맨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미국 사람들도 쓰는 말이에요. 일정 수준으로 다재다능한 사람들 참 많죠.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서 참 잡기에 능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주 얕은 수준이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깊이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그런 레벨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르네상스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원조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이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 천재 예술가들, 그 중에서 특히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을 기준으로 놓고 이전까지 미술은 어땠나,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또 흘러왔는가,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 미술을 보는 눈이 벌써 확 트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그렇게 우리 삶도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흔히 그냥 미켈란젤로라고 부릅니다. 미켈은 미카엘이고 안젤로는 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영어로 하면 Michael the Angel, 미카엘 천사라는 뜻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이 르네상스 대표 천재, 그야말로 정점의 예술가라고 보면 돼요. 조각, 회화, 건축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그렇게 르네상스를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후반에 이야기할 라파엘로를 포함해서 이후의 예술가들은 전부 이 미켈란젤로를 보고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90살 정도까지 살게 되는데 이제 한 세기,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많은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미술가의 지위가 격상했던 그 시기를 자신의 일생 동안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공방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잘 나가는 작가 밑에서 고대 미술의 테마를 가져오는 것, 기술적인 그런 대부분 것들을 미술의 기초가 다 배우게 됩니다. 워낙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금방 또 하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메디치 저택으로 들어가요. 마침 로렌초 데 메디치가 굉장히 고전 예술에 관심을 갖고 또 부흥을 시키면서 동시에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일명 예술 학교 같은 걸 지은 거죠. 거기에 미켈란젤로도 차출이 돼서 더 심도 있는 미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메디치 저택에 방까지 하나 내줘요. 거의 뭐 양자처럼 들여서 보살펴 준 거예요. 교육도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겠죠. 최고 인문학 스승들한테 다양한 분야를 배웁니다. 고대 조각도 연구하고 선배 르네상스 작가들의 작품들도 직접 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인문학 수업도 듣고 해부학 실습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모든 걸 다 마스터를 해버립니다. 해부학, 원근법, 기하학 뭐 다 해서 인간의 어떤 까다로운 자세, 어떻게 이렇게 자세를 틀어도 그런 각도나 다 완벽하게 조각해낼 수가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 특유의 집요함으로 엄청난 연습을 거듭해서 굉장한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미켈란젤로 사춘기 무렵인데 로렌초가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도 메디치 저택에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에서 사람들이 와서 미켈란젤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미켈란젤로 조각 작품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로마까지 이렇게 가서 팔리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식스토 4세 교황 얘기를 다시 좀 꺼내야 하는데 식스토 4세 하면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을 지은 걸로 가장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바티칸 도서관도 확장하고 그러면서 학문 또 예술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르네상스 교황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메디치 이야기 기억하시면 로렌조 데 메디치 동생 줄리아노가 암살당했던 파치 음모 사건이 있었잖아요. 파치 음모 4인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식스토 4세란 말이에요. 암살을 묵인했다라는 굉장히 큰 오명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죠. 어쨌든 식스토 4세는 당시 다른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이기보다는 세속군주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교황령을 지킬 어떤 의무 또 확장해야 할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세력을 늘 경계해야만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벌 정책을 고수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측근으로 둬야만 했는데, 그래서 조카들을 다 데려다가 추기경으로 만들죠. 그 중에는 지롤라모 리아리오라는 로렌조 평생 원수가 있고,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라는 나중에 율리오 2세 교황이 되는 인물도 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켈란젤로한테 그 유명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를 지시한 교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라파엘레 리아리오라는 16 나이 추기경이 된 조카도 있었어요. 이제 이 라파엘레 리아리오가 이후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교황까지는 아니지만 권력의 정점 가까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고대 유물들 또 조각상들을 이제 집에 모아두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잠자는 큐피트상이라는 작품을 또 고대 유물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대 유물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 누가 감히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쳤는가 해서 수배를 내려가지고 범인을 끌고 와 보니 이 미켈란젤로라는 어린 조각가였던 것이죠. 뭐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리아리오 추기경은 그걸 만든 인간이 아주 괘씸하게 느껴졌을 텐데, 막상 이렇게 또 젊고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앞으로 일 좀 같이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정식으로 초청을 하고 후원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프랑스 대사로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장드 빌레르라는 추기경이 미켈란젤로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도 뭐 하나 좀 의뢰를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 경당에 조각상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조각상이 완성될 즈음이 되고 보니까 그 무덤 경당이 없어져 버려요.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 바실리카 건축을 막 구상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브라만테가 시공을 맡았다고 그랬죠. 털을 잡고 거기 기존의 건물들을 다 밀어버리는데 빌레르 추기경 무덤 경당도 다 쓸려버리게 된 거예요. 뭐 이래저래 해서 결과적으로 이 피에타는 성 베드로 성당 바실리카에 안치가 됩니다. 이전에도 이 주제로 한 작품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모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내려온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후로는 그냥 피에타 하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될 정도로 대표 피에타가 됩니다. 디테일이나 아주 완벽한 조각이죠. 전체적인 안정감이나 옷 주름, 근육의 섬세한 묘사 등등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각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0대 중반에 완성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전까지는 볼 수 없던 엄청난 작품을 두고 사람들은 이게 과연 누구 작품이냐에 대한 말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크리스토포로 솔라리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크리스토포의 작품이 아니냐 그런 소문을 미켈란젤로가 듣게 됩니다. 열이 받잖아요. 밤에 몰래 가서 마리아 상체 부분에 자기 이름을 떡하니 새겨버려요. 미켈란젤루스 보나르투스 플로렌티누스 바시에바트. 해석하면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우르티가 이것을 만들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켈란젤로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근데 미켈란젤로 본인은 이렇게 작품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것에 대해서 금방 후회를 해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작품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가적인 명성을 얻고 작품 활동을 해 나가는데 피렌체에서 의뢰가 하나 들어와요. 피렌체 두오모 외관 윗부분에 놓을 12개 대형 조각상들 작업을 거의 한 세기 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마침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가 채석이 된 게 있었어요. 작업이 되다가 중단도 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당시 마키아벨리 정권기에 미켈란젤로를 섭외하자라는 의견으로 뜻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비드상이죠. 아주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근데 잘 보면 그렇게 또 인체 비율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유난히 손이 크고 또 머리도 좀 크죠? 이걸 미켈란젤로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이 멀리서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작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이미 했던 거예요. 올려다 봤을 때 균형미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조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조각상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두오모 위에 어디 올릴 수가 없어요. 5m가 넘는단 말이에요. 사람 키 거의 3배가 되는 조각상이란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전부 뭐 설비가 있겠지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청이죠. 시뇨리아 궁, 베키오 궁 입구 앞에 설치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던 그 각도 또 보여지는 비율과 다르게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상을 완성함으로써 미켈란젤로는 조각 세계에서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돼요. 고대 조각의 신비를 다 풀어내고 그 이상으로까지의 경지에 올라간 것이죠. 더 놀라운 건 그때가 미켈란젤로 나이 30도 안 돼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식스토 4세 교황이 족벌 정책을 고수하면서 조카 추기경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를 교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알렉산데르 6세라는 스페인 출신 보르지아 가문의 인물이 정권을 차지해요. 굉장히 유명하죠. 세속적인 교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알렉산데르 6세.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이 줄리아노, 그러니까 율리오 2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야심가의 고집불통이고 아주 무서운 인품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또한 르네상스 교황들 중에 하나로서 예술을 장려하고 지원한 것으로도 인정을 받아요. 바로 미켈란젤로를 다시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때 피렌체에 있었어요. 다비드상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침 피렌체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시의회 대회의실 벽화를 미켈란젤로랑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동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굉장하죠. 미켈란젤로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협업을 한다. 과연 어떤 대단한 작품이 나올까 궁금해지기도 할 텐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알려져 있기로 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긴 쉽지가 않은데 둘의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레오나르도는 잘생기고 몸매 좋고 성격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친구들도 많고 동물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전혀 딴판이었단 말이에요. 얼굴도 좀 못생긴 데다가 성격도 괴팍해서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서로 좀 인정하면서 건강한 경쟁 구도만 됐어도 참 좋았을 텐데 레오나르도가 뭐 20년 큰 형님뻘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미켈란젤로는 그닥 존중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합동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는 와중에 율리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부르는 바람에 피렌체에서의 두 천재들의 합작 프로젝트는 스케치 정도만 남아있고 무산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한테 자신의 무덤을 설계해달라고 해요. 자기가 나중에 묻히게 될 무덤을 화려한 조각 장식으로 미리 좀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도 어쨌든 교황한테 인정을 받고 아주 중대한 사업을 맡게 된 거니까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임하는 거죠. 계속해서 디자인 도면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채석장에 가서 좋은 대리석 고르는 데만 6개월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막상 율리오 2세가 무덤 프로젝트를 접자는 거예요. 사실 율리오 2세는 당장의 베드로 성당 신축을 1순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무덤도 옛날 성당 안에 만들려는 거였는데 거기는 지금 정리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죠.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나 열심히 준비 작업을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냥 없던 걸로 하세 그러잖아요. 그 길로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확 돌아와 버립니다. 편지 한 장 띡 남겨놓는데 만약 자기한테 작품 의뢰를 다시 하고 싶으면 교황이 직접 오시라 라는 거예요. 율리오 2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괘씸한 행동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히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황 율리오 2세는 아주 무자비하고 야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군대를 이끌고 정복 사업을 한창 진행하면서 힘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당연히 피렌체에도 어떤 압박을 가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무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설득 좀 해서 로마로 좀 돌려보내달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미술가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격상된 게 맞는 거죠. 예전 같으면 당장 와 그랬을 텐데 권력의 끝에 있는 분도 이제는 조각가한테 어떤 일말의 존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켈란젤로도 뭐 그렇게까지 교황이 그러는데 계속 버틸 순 없는 거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율리오 2세는 무덤 설계가 아니라 다른 작업을 지시해요. 바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이죠. 삼촌 교황 식스토 4세가 짓고 보티첼리, 또 기를란다요 같은 당대 최고 미술가들이 벽화를 그려놓았어요. 미켈란젤로는 거절을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감하긴 했을 거예요. 자기는 조각가이지 그림은 안 그리는데 왜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버팅기는데 역시나 교황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천장화 작업을 맡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대충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구약의 내용, 창조부터 예수님의 조상들 또 구세주 탄생을 미리 예견한 예언자들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쭉 그려 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혼자 다 해냅니다. 4년 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그린 거예요. 당시 보통 화가들이었으면 제작 기간이 몇십 년은 걸렸을 거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는 골병이 들 대로 듭니다. 대부분 시간을 고개가 이렇게 꺾인 채로 작업을 했을 텐데 몇 년을 그랬으니 거의 반불구 꼴이 됐겠죠. 하지만 그런 고질병을 대가로 충분하고도 남는 가치의 대작이 나온 게 맞아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그려놨는데도 어디 하나 혼잡스럽지도 않고 아주 안정적이에요. 움직임이나 모든 디테일도 다 살아있어요. 정말 역사상 손에 꼽는 그런 작품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율리오 2세 무덤 작업도 다시 하고 역시 완성도의 끝을 보여주는 조각들도 작업을 합니다. 아무리 몸을 이렇게 뒤틀어도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고 또 디테일 살아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얼마 안 되고 율리오 2세는 사망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겠죠. 레오 10세인데 바로 로렌초 데 메디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레오 10세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이에요. 베드로 성당 신축하면서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면벌부를 남용함으로 해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 돼요. 면벌부 판매라는 건 표면으로 드러난 수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나 길게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은 개신교 개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아무튼 역시나 레오 10세도 전임 교황처럼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교황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군주들도 전부 다 미켈란젤로 작품 좀 하나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작품을 남기게 되죠. 바로 최후 심판이라는 다시 또 시스테나 경당으로 돌아가서 제대화를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천장화 작업을 시작했을 때가 33이었고 제대화는 59의 의뢰를 받아요. 이번엔 6년이 걸립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는 일단 굉장히 경이롭긴 한데 동시에 이슈도 많이 된 것이 죄다 근육질이다라는 건 그렇다 쳐도 다 나체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대화인데 참 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켈란젤로 제자를 시켜서 덧칠을 하게 만들어요. 미켈란젤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최후 심판은
르네상스적인 특징을 최대한 발휘해서 거기에 교회 가르침 또 신앙적인 내용을 풀어낸 르네상스 미술을 가장 대표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거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텐데 바로 성 베드로 바실리카 건축 책임을 맡게 돼요. 로마 가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결국 최종으로 여기 도움을 올린 건 미켈란젤로인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괴팍해지고 까다롭고 아주 괴짜처럼 굴었다라고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앙심 있고 또 그 높아져 있던 미술가들의 지위에 비추어서도 내면으로는 꽤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바실리카 설계 같은 건 보수도 거절하고 봉사로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이 돼서 사망을 하는데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날이 이제 조금 조각을 알 것 같은데 라고 했다고 해요. 역시 천재들의 열정은 끝이 없는 건가 봐요. 자, 이렇게 미켈란젤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라파엘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라파엘로 산치오, 르네상스 절정으로 와서 이제 르네상스 3대 천재 이렇게 흔히 얘기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꼽게 됩니다. 레오나르도랑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미켈란젤로보다는 한 10살 정도가 어려요. 어쨌든 동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앞에 두 천재들과의 차이는 라파엘로는 조각은 안 했다는 점이에요. 주로 그림만 그립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랑 또 많이 또 비교를 하는데 일단 라파엘로는 잘생겼고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미켈란젤로는 좀 못생기고 괴팍했던 것이랑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이 앞에 두 거장들과 라파엘로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그 둘한테 많은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의 작품은 훨씬 더 차분하고 또 부드럽다라는 점이에요. 화려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런 것보다는 크게 과장 없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좀 떨어진 우르비노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아버지가 궁정 화가였어요. 조반니 산티라고 하는데 당연히 궁에서 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그림을 조기 교육 받게 됩니다.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에 당대 최고 화가 중에 하나였던 피에르토 페루지오의 공방에 들어갑니다. 페루지오라는 이름이 여러분들께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그림은 아마 보신 적들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건네는 예수님이죠. 어디 책자나 평화신문 기사 같은 데에서 베드로의 수익권 얘기할 때 종종 참고로 보여주곤 하는 그림인데 바로 페루지오 작품이에요. 시스테나 경당 벽화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당시 페루지오의 실력이 로마에서도 인정을 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림 보면 성 베르나두스에게 나타난 성모님인데 굉장히 감미롭고 경건해요. 전체적인 화면 균형도 아주 안정적이고 인물들도 상당히 부드럽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스푸마토 기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스승의 이런 화풍을 고스란히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21살 무렵에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그때 피렌체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두 천재들이 있었죠. 레오나르도랑 미켈란젤로. 이 두 거장들을 보고 또 그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엄청 연구를 하는 거예요. 스케치도 해보고 따라 그려도 보고 분석하고 아주 그들을 따라잡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또 재능도 뛰어난 데다 굉장한 노력파여서 아주 흡수가 빠르죠. 두 천재들의 강점들을 아주 스펀지처럼 다 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성공을 해요. 라파엘로 대표작 중에 흔히 대공의 성모라고 부르는 그란투카의 마돈나, 그란투카의 성모님이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인간 창조의 이미지라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시스테나 경당 천장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면 라파엘로 후대에서는 이 그란투카의 마돈나를 다들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쉬워요. 눈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근데 이렇게 그림이 쉽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복잡한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라파엘로가 초기에 받은 그런 화풍 또 본인의 인품이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이렇게 조용하고 또 고요한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리고 그 무렵에 로마에서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교황이 라파엘로 소문을 들은 것이죠. 브라만테 추천이 강하게 작용을 했을 텐데 아무튼 라파엘로는 로마로 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아주 난리가 나요. 라파엘로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단 사람은 인성 또 그로 인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도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나 그런 건 포트폴리오에 다 나와요. 같이 협업을 할 거라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서야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음악할 때 실력 좋은 연주자들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 없는 애들이랑은 하기가 싫거든요. 좀 실력이 약간 좀 안 돼도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겠지만 이왕이면 대화하기도 편하고 아주 나이스한 라파엘로를 모두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외모부터 우아한 그런 인품 같은 게 너무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사교적인 성격이라 주변의 사람도 끊이질 않아요. 누구나 다 라파엘로를 사랑했고 누구나 다 한 번쯤 라파엘로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어느 자리든 라파엘로가 나타나면 그 자리는 빛이 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유명인사, 셀럽이죠. 인기 스타 연예인이에요. 그럼 결국은 실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력은 실력대로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작품 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당연히 교황청 일도 많았겠죠. 율리오 2세가 죽고 레오 10세 교황이 라파엘로를 불러서 교황 집무실 벽화를 장식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고대 철학자들 또 역사적인 사상가들을 한데 모아놓은 이 아테네 학당을 포함해서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섬세하고 또 부드러운 그림을 라파엘로는 그렸고 또 그런 그림을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또 한 가지 라파엘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물을 그릴 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는 점이에요. 뭔 말이냐? 라파엘로는 모델을 보고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기보다는 느껴지는 대로 그렸다고 해요.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그 내면까지 보고 그걸 표현해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완벽함,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라파엘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이상주의의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에요. 현실과 상상의 그 조화를 탁월하게 잘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로 완성된 르네상스 미술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첫걸음을 라파엘로가 보인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브라멘테가 죽고 나서 성 베드로 바실리카 공사 책임을 라파엘로가 맡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기도 바쁜데 건축까지 하게 됐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그 일을 맡기 훨씬 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라파엘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레오나르도가 몇십 작품 완성할 때 라파엘로는 몇 천 점을 그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도 수백 점이 돼요. 또 당시에 사교 활동까지도 열심히 하느라 아마 진을 다 뺐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37 나이, 아마 생일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우리도 인기 연예인 누가 갑자기 죽으면 온통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 전체가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죽기 전에 바램대로 로마 판테온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라파엘의 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시간에 걸친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르네상스가 도대체 뭔지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지순례도 가시고 유럽 여행도 가시고 하실 때 오래된 성당들도 많이 가게 되고 뮤지엄 같은 데도 가시면 우리 이 시간에 배운 것들만으로도 훨씬 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 고전, 인문학, 과학, 경제적 안정, 자본주의, 후원자들, 예술가들의 입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르네상스맨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그 밖에 다른 천재 거장들의 삶 또 업적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깨달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계속 진행은 못했지만 레오나르도가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뭐 그런 상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20세기가 돼서는 별을 꿈꾸고 달에 발을 딛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당시 유명 작가 미란돌라의 포인트가 그런 거였어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것을 잘 가꾸는 대로 어떤 열매든 맺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생아도 왕이 될 수 있고 장사꾼도 집에 그림을 걸어둘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성경 인쇄본을 소장하고 읽을 수 있고 노동자 취급을 받던 화가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황한테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예술가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개개인을 하나의 우주로서 보는 개념이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삐딱한 길로 가기도 해요. 그것이 개인주의, 비례주의, 상대주의, 또 무신론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사상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이제 차차 보도록 할 겁니다.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의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제가 점점 더 이 종교개혁으로 가는 그 힌트들을 계속 흘려드리고 있죠. 가톨릭 교회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들 중에 하나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개신교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또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우면서 아주 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같은 시대이긴 해요. 르네상스 미술은 어쨌든 미술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시대를 교회사 측면에도 당연히 봐야죠. 이 강의가 교회사인데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교황들, 또 타락한 교황들 하면 바로 이 시대의 교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괜히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또 그냥 타종교에서 비난하는 그런 과거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실제 그랬던 건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건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